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최저임금, 돈을 줘야 하는 사람과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에 힘을 얻겠다라는 현 정부 방향에서는 돈을 줘야 하는 사람, 즉 사용자 측의 반발이 계속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측 위원 이야기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연합회 연결해서 입장 들어봅니다. 청주의 물폭탄으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가뭄에 시달리다가 난데없는 물폭탄으로 올해 농사도 힘들어졌죠. 이런 현상은 농업뿐 아니라 여행, 레저, 각종 산업에도 큰 위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힘들다는 건데요. 기후변화의 중요성, 오늘 두 번째 인터뷰에서 조석준 전 기상청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월요일 생생장바구니, 변화무쌍한 경제, 변화무쌍한 기후에도 먹고 살아야 하는 장바구니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17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어제 오늘 뉴스는 계속 최저임금 인상에 몰려 있습니다. 7,53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어제 7,000원대쯤으로 결정되지 않겠느냐라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금요일이었죠. 제가 여쭤봤는데 그런 얘기는 어디서 왔나 근거는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 정도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인상폭이 16.4%입니다. 노동계는 일단 아쉽다고 하면서도 환영하는 내색인데요. 지금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영계는 큰 걱정거리다 이런 입장입니다. 인상폭도 역대 최대이고요. 과연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또 어떤 대책들을 조금 더 세워나가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최저임금이 될 수 있는지 오늘은 소상공인 연합회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정원석 본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 시각 들어오고 있는 주요 속보가 이제 소상공인 위원직 사퇴 기자회견입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의 사퇴 기자회견에서 도저히 어렵다,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얘기인데요. 현재 7,530원 결정에 대한 어떤 입장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최저임금 1만 원의 공약에 맞춰가지고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이드라인이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고요. 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립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네. 독립적인 심의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없이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뭐 필요가 있을까요?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네. 향후 무용론이 대두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노동자 측 수정안과 또 사용자 측 수정안이 한 200원대 후반으로 좁혀지면서 이제 공익위원들의 투표가 6대3으로 갈려서 결정이 났는데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좀 이렇게 미리 사전에 조율된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결정이 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사실은 노동계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10,000원 인상하자. 그리고 네. 나서 9,000원대에 또 제안을 했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공익위원과의 협의상에서 16.4%나 인상폭이 올라갔잖아요. 네네. 예, 그런 부분에서 보면 소상공인들을 전혀 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자체적으로 어떤 정부의 눈치를 본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정부의 눈치를 본 결과다 이렇게 네. 느낄 만큼 당혹스러우신 입장인데요. 네. 일단 그 김문식 위원께서 사퇴를 지금 기자회견을 하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 어떤 내용이 주로 나왔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네.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위원회의 그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게 네. 최저임금위원회 중립기관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못하고 또 정치적인 포퓰리즘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네. 그런 기능으로 이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을 그런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죠. 네, 뭐 독립성 자체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네네. 물론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지금 한계 기업, 한계 자영업자 수가 많은 상황이다라는 건 뭐 널리 알려진 상황입니다. 네네네. 상황이 많이 어렵죠. 반발하는 구체적 이유를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과도한 인건비 부담이 이제 상당히 높죠. 네. 그래서 이제 지불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이제 영세 소상공인이나 이제 영세 기업들이 이제 어떤 의미로 보면 폐업과 도산의 위기감을 안고 있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좀 지나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최저임금을 못 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돼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임금 부담이 꽤 7,530원이 되면 임금 부담이 많이 올라가신 셈이죠. 대략 한 22만 원 정도 더 부담 줘야 된다. 1인당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임금 부담이 오른다는 거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고용인들을 이제 감소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네네. 그다음에 어떤 의미로 보면 사실 지금 6,470원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시중에 점심값이 6,000에서 7,000원 그 사이대로 이제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이제 물가의 그 수준에 맞게 이제 최저임금이 측정이 된 것인데, 네네. 만약에 최저임금 10,000원대로 올라간다고 하면 점심값 10,000원 올라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의 위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자영업자 5명 중에 1명이 월 평균 한 100만 원 미만의 상태가 있고, 네. 생계형 빈곤율에 전락하는 자영업자가 많은 이 상황에서 네네. 최저임금까지 올려버린다고 하면 더욱 어려워져서 아마 이제 사지로 몰고 가는 그런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뭐 현실적으로 지금 마땅한 대안이나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도 자영업자들의 입장은 더 어렵다라는 건 뭐 정부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대책을 내놨거든요. 소상공인 네. 영세 중소기업 지원 방안, 뭐 네. 수수료, 임대료, 정책자금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 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이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하고 경영상 재반 비용 부담 완화, 네. 공정화 거래제소 확립 이렇게 큰 틀에서 여러 가지를 내놓으셨는데요. 네네. 사실은 토요일 날 밤에 이제 지난 15일 밤에 이제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잖아요. 네. 16일 날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이제 준비된 상태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네. 사실 카드 수수료 관련, 상가임대차 관련, 그다음에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이런 관련들은 네네. 소상공인들이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정부에다 건의했던 내용들이에요. 네. 이것이 마치 최저임금의 지원 대책인 것처럼 나타난 게 좀 어이가 없다고 할 수가 있죠. 네.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사실 소상공인을 비롯한 분들이 계속 요구해 왔던 부분이 수수료이나 카드 수수료 인하 같은 부분인데 너무 때마침 내놨다. 이것 때마침 내놨고 그것이 바로 지원 대책이냐. 네. 이렇게 생색내기가 아니냐 이런 거라고 보는 거죠. 예. 일단 이게 임금에 포커스를 맞춰 놓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초과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것 좀 그래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초과 임금이 이제 3조 내외의 지원이잖아요. 네네. 예,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보면 2018년도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추가 부담금이 한 근로자의 한 313만 명 정도 추정이 되는데, 네네. 추가 분담금 계산을 해보면 10조 한 3천억 원으로 추산돼요. 네. 그러니까 임금 보전안이 3조 원이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 추가 부담금이 10조 3천억 원이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네. 임금 보전의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재달 재원 조달에 대한 방안도 나와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 정책의 영속성이 있을지 의문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3조 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돈일까요? 다 세금 아닐까요? 네, 그렇죠. 이 세금이면 어디서 구체적으로 어떤 세원을 마련할 것인가? 네네. 그러면 서민경제에서 똑같이 세원을 마련해서 네. 임금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 인터뷰 중에 나오는 이 갑작스러운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한 이 정도 수준일 거라는 예상은 사실 전혀 못 하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암묵적인 어떤 협약이 있을 거란 예상은 했었죠. 근데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못 했고요. 네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7%로 이제 연간 계속 할 경우 2020년도에 이제 10,000원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이제 그게 가이드라인이 됐다라는 게 좀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공약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 그렇죠. 상태에서 공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네.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대통령의 공약이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네네. 이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하였지만 과연 국민 질의 삶의 질이 일부 노동자들에게만 향상이 될 수 있으면 소상공인들에게는 오히려 피해를 부담을 주는 그런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뭐 명목적인 이야기를 놓고 보면야 좋은 얘기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렇죠. 그 부담을 그 과실을 오히려 뺏겨야 한다라는 부분 혹은 어렵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세원 마련이라든지 여러 비판들은 워낙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최저임금의 인상을 받는 노동자들이 사실은 소상공인들의 고객이 아닌가. 그러니까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이어서 올려주면 그만큼 돈을 쓰는 선순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최저임금의 그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을 보면 네네. 그 대부분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제 노동계 측에서 주장하는 거에 보면 빈곤층 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부분이에요. 그런데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빈곤층이라기보다는 차상위 계층이 더 많아요. 어떤 의미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최저임금을 이제 볼모로 삼아서 전체적인 이제 임금을 이제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노린 거라고만 볼 수밖에 없고요. 소비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비가 진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물가 상승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의 진작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오히려 반대로 일자리가 더 감소가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죠.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서 여파로 물가가 오르고 또 여러 가지 이 고용 감소 같은 부작용들도 있다. 결국은 좀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정부도 앞다퉈 대책이라는 이름의 일단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향후에 좀 구체적인 지원이나 기준들을 마련하면서 또 소상공인 영세기업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한테 좀 이런 부분들 다시 조정해야 된다. 굳이 7,530원 결정을 간다면 이런 대책 필요하다. 어떤 것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공약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먼저 선행되었다고 보고요. 사실은 최저임금을 먼저 올려놓고 난 다음에 대책이 나왔잖아요. 사실은 먼저 어떤 안정적인 사회적인 안정망, 그다음에 어떤 피해에 대한 어떤 예상치를 먼저 논의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최저임금을 이제 상승시켜야 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정부에서 내놓은 그 지원 대책에 대한 부분은 소상공인들과의 어떤 대화와 소통의 부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희와 대화와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정책을 내놓은 거라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보험에만 해당되는 그 최저임금자들에게 임금을 보전해주겠다. 나머지 60%는 어떡합니까? 그게 40%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 정부는 현장에서 있는 목소리를 철저히 좀 들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연합회나 아니면 이제 소상공인들을 대표하는 단체들과의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주장하는 것이 대통령 전속 기간에 소상공인 관련 어떤 위원회를 하나 발족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현실 이 대화도 부족했고 대책도 뒤늦었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이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마치 을과 병의 싸움이 되면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2020년까지 10,000원은 지금 뭐 가이드라인이 된 것 같아 섭섭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좀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방향에서 앞으로도 어떤 부분들이 가장 좀 먼저 우선돼야 될까요? 이 정부가 돈을 뿌려서 임금을 보전한다는 거는 아마 전 세계에 사례가 없는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중장기적인 어떤 대책이 안 나온다는 게 참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보고 있고요. 급하게 나온다는 게 좀 상당히 좀 아쉽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법을 만들거나 제정을 한 것에 보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영향에 대한 평가를 좀 해줘야 되는데 가장 비근한 예로 청탁금지법 같은 게 좋은 법을 만들어놨지만 청탁금지법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더 많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개정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개정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법을 만들기 전에 어떤 그런 것을 먼저 선행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법을 만드는 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가 내놓은 그 대책의 대부분이 보면 직접적인 대책보다도 간접적인 대책이 많아요. 그 얘기 뭐냐면 어떤 시간적인 그 기간이 좀 필요하고 법제나 어떤 그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뭐 상가임대차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하드수수료법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 법이 만들어지는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의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시라도 좀 같이 함께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을과 병의 싸움이 되면 안 된다는 말 정부도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정원석 본부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들 방송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방송 내용이기도 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티켓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날씨 요즘 화두입니다. 평범한 보통 때에도 미세먼지 항상 확인하시죠. 날씨가 이제는 경제에도 또 국제적인 이슈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정확한 표현이 될 텐데요. 일정한 지역에서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변화를 말합니다. 그 일각으로 기상이변 혹은 변덕스러운 날씨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제는 농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어두운 먹구름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기후변화 제대로 준비해야 되고 정확한 방법과 시나리오를 모른다면 오로지 피해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만 계속될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인터뷰에서 관련 내용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기후변화, 기상이변 어떤 생각인지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인터뷰에서 들었던 생각들도 보내주십시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뉴스. 네, 오후 3시 28분 30초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이데일리 권서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에 대한 청문회 있었죠. 좀 주목할 만한 이야기들 나왔나요?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이건 금융권이건 가장 큰 관심사가 8월에 나올 가계부채 대책인데요. 네. 가계부채에 대한 최 후보자의 생각을 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부동산 화랑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네. 증가 속도를 적절히 제어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가계부채 1,400조 원을 육박하는데 지난해 증가율을 보면 세계 3위 수준이거든요. 네. 굉장히 가파르게 늘었는데요. 최 후보자는 이 취약계층 대출과 기타 대출 그리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분석해서 대책에 포함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네. 또 생계형 자영업자 대출과 관련해서는 창업해서 오래 못 가니까 이 심사 때마다 입지 같은 여러 가지 창업과 관련된 조언을 해주는 이런 대책도 강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DSR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청환 비율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또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 DSR은 사실 8월에 나올 이 가계부채 대책의 골자로 꼽힙니다. 그렇죠. 기존의 총부채 상환 비율 그러니까 DTI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만 반영한 거에 비해서 DSR은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 그리고 이자를 포함해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이라서 좀 더 강력한 규제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밖에 석유, 화학, 철강 분야의 기업 구조 조정이 과감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하기 위해서 금융소비자 전담기구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예외를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예, 당장의 요구사항들은 그래도 다 담아서 말씀하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주택시장 안정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네, 국토연구원이 수도권에 있는 598곳 그리고 세종과 부산 136곳 이렇게 주택청약 시장의 조정 대상 지역 중개업소 734곳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 수도권 중개업소의 절반 이상 그리고 지방은 38% 정도가 지난 6월에 발표한 6.19 대책 중에서 주택시장 안정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였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를 들었고요. 6.19 대책 중 효과적인 정책이 없었다라는 대답도 9% 이상으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 국토연구원 자료 중에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전세가율인데요. 네. 이 소위 전세를 끼고 적은 돈으로 집을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을 갭투자라고 하는데 이 요새 갭투자 한창 유행이잖아요. 네, 대학생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파트 전세 가격이 높아서 지금 갭투자를 하기 좀 좋은 시기다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난달 아파트 전세가율을 보니까 74.6%를 기록했고 전체 주택의 전세가율은 66.8%였습니다.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지난 5월에 74.7%를 기록해서 역대 최고를 보였는데 네. 지난달에 뭐 0.1%포인트 낮아지긴 했지만 뭐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겁니다. 그리고 또 주택 매매 시장의 소비 심리 지수도 나왔는데요. 좀 높아졌습니다. 전국으로 보면 5월에 116.2에서 6월에 127.5로 상승했고 수도권은 5월에 134.4에서 6월에 136으로 올랐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145.8을 기록해서 전월 대비 1.4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지수가 95를 밑돌면 주택 경기 하강이고 95에서 115 사이는 보합, 그리고 115가 넘으면 이제 상승 국면을 보는데요. 지금 뭐 다 상승 국면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나마 이 서울 지역 주택 소비 심리 지수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거는 6.19 부동산 대책 영향이 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6.19의 약발 얘기가 현실로 드러나는 느낌도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얘기를 해볼게요. 자동차 보험료 인하됩니까? 네, 아직 몇 군데 안 되긴 하는데요. 오늘 동부화재가 다음 달 16일부터 자동차 보험을 1% 내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서 메리츠 화재가 6월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0.7% 낮췄고요. 하나손해보험도 다음 달 6일부터 1.6%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하한 이유는 뭐 대부분 손해율이 개선됐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손해율이라는 거는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말합니다. 보통 이 손해율이 77에서 78% 정도면 보험사가 이익을 본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손해율 개선보다는 결국 새 정부 눈치 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손해율 개선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좀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때 외제차 렌트비를 현실화한다거나 경미한 손상 수리비 지급 기준을 신설하거나 이런 식으로 제도를 좀 일부 바꾸면서 손해율이 좀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이 보험사들이 손해율 개선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일 아니냐 이러면서 보험료 인하를 좀 거부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보험료 인하에 나선 건 아무래도 이제 새 정부의 보험료 인하 방침에 맞추기 위해서 인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이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실손 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내걸었었는데요. 자동차 보험료 인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보험사들이 알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대형 선보사 중에서는 동부화재가 이제 처음으로 인하를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대형 보험사인 삼성화재나 현대해상도 보험료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업계에서 보고 있거든요. 이후에 어쨌든 간에 자동차 보험료 낮아지면 소비자로서는 좀 반가운 일이긴 합니다. 예, 반가운 일이긴 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정됐는데 앞서 저희도 이 소상공인연합회측과 인터뷰를 했는데 대상자 추산 수치가 정부와 또 각계의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주말 새에 예상을 뛰어넘는 최저임금 파격 인상, 뜨거운 뉴스였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올리겠다라고 결정한 거였는데, 최저임금 대상자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고, 또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대상자 추산을 두고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네. 기획재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정해지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 약 277만 명으로 추산을 했는데요. 네. 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3조 원 규모의 지원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이 중소기업 중앙회는 약 295만 명으로 받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 최저임금 추가 대상자가 된 경우, 그러니까 이제 6,470원과 7,530원 최저임금 범위의 약 460만 명을 인상 역량 근로자로 추산했습니다. 네. 이 수치를 기초로 해서 중소기업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금 부담해야 될 금액이 15조 2천억 원 정도라고 발표를 한 건데요. 네. 이렇게 정부 추산치와 이 업계 추산치가 차이가 나는 만큼 이 지원을 둘러싼 자본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원을 둘러싼 이야기가 다시 정리돼야 좀 박수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일단 그 최종국 금융위원장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들 수 있을 텐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가계부채가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토연구원 설문조사에서도 주택시장 안정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라고 꼽았잖아요. 뭔가 좀 현명한 대책을 내놔서 부동산 시장도 크게 충격받지 않고 안정이 되고 금융권도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는 그런 대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인터뷰입니다. 날씨. 더 이상 아침 출근 전 혹은 여행 전에 확인하던 정보 수준이 아닙니다. 매일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체크하고 계시고요. 갑작스러운 폭우 같은 것들도 대비해야 됩니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경제 전반에도 날씨가 민감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건설, 산업 현장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날씨 때문일까요? 지난 주말 청주 지역은 말 그대로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인명피해까지 안타깝게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얼마나 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좀 인식도 또 전반적인 국민들의 저변도 낮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그 중요성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기상청장을 지내셨죠? KBS 기상 전문 기자로도 오래 활약하셨던 분입니다. 사단법인 파란하늘의 조석준 이사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도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날씨 뭐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네네. 기상이냐 기후냐 뭐 용어조차도 사실 익숙하지 않거든요. 네네. 좀 지금 이런 급변하는 날씨 상황에 좀 정확한 개념 정리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날씨, 기상, 기후 변화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섞어 쓰잖아요. 네네. 실질적으로 뭐 날씨는 어떻게 보면 지구의 기분과 같은 거고요. 네. 기후는 지구의 성격과 같은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기분이 나쁘다라고 할 것을 네. 내가 오늘 성격이 나쁘다라고 하면은 네네. 비슷한 듯 하면서도 확실히 네. 다른 개념이죠. 예. 우리가 사실 30년 전만 해도 기상과 날씨 얘기가 주로 언급됐고 네네. 간간히 뭐 기상 이변이나 이상 기상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기후에 관한 얘기, 기후 변화에 관한 얘기는 뭐 20에서 30년 전부터 지구가 네. 온난화된다라는 그런 거랑 섞여서 나왔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 기상이나 날씨의 문제 또 기후 변화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확실하게 네. 예를 들어서 기후는 하나의 거대한 산이라고 하면 네. 그 산 속에 있는 뭐 나무나 풀은 네. 그 산의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뭐 산에 나무가 없어지고 또 뭐 이렇게 서로 또 이제 새로운 형태로 바뀌면 네네. 서로가 기상과 기후가 영향을 주는 거죠. 예. 네, 그런 측면에서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예, 지금 요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굵직한 변화는 좀 기후 변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어떻게 보면 기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기후는 원래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변하지 않는 요소여서 원래는 이것이 상수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기상이나 날씨는 변수였죠. 네. 그런데 30년 전부터는 이 기후 자체가 변하니까 네. 기후가 변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 예를 들어서 기후가 변하면 생태계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생태계가 변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또 기후가 변하면 기상 현상 자체가 네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그 이상 기상의 어떤 현상이 더 진폭이 네.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 변화 자체가 되니까 예전에는 기상만을 변수로 해서 예측을 하던 것이 이제는 기상에다가 기후 변화의 어떤 요소까지도 같이 네. 예측을 해야 되니까 더 예측이 어려워진 거죠. 예, 그걸 돌연변이형 기후 변화다 이렇게 지적하셨더라고요. 네네. 과거에 보면은 그러니까 과거의 기후 변화 때문에 공룡이 죽었다, 맘무스가 죽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네네.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 시대를 살펴보면 수천 또는 수만 년 동안에 진행된 어떤 결과로 기후 변화에 따라서 공룡이 맘무스가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기후 변화가 과거의 기후 변화보다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네. 그래서 한 30년 동안에 벌어진 기후 변화의 속도가 네. 과거의 수만 년 또는 수십만 년에 해당될 정도의 그 속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아마도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기후변화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걸 목격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과거에 보면은 공룡이 기후변화 때문에 죽게 되면, 사라지게 되면 가장 기후변화에 약한 종부터 죽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결국은 기후변화의 마지막 무렵에 가장 강한 종이 죽는 거죠. 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기후변화 때문에 벌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네. 벌 중에 약한 벌이 사라지고 결국 나중에는 벌 중에 가장 강한 벌이 사라지면 그 벌이 그동안 자연계에서 하던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농산 그 역할이 없어지면은 정말로 많은 변화가 순식간에 눈에 띄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기후 변화가 무섭다는 것은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과거 수만 년 동안에 벌어진 현상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 지금 폭우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 기사들만 봐도 정말 하늘이 뚫린 것 같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이상 고온, 이상 저온 다 마찬가지일 텐데 좀 문제의 심각성이 이렇게 와닿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산업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부분일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있어서 꼭 없으면 죽는 게 뭐죠? 공기, 물, 햇빛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네, 공기, 물, 햇빛의 조화가 결국은 날씨고 네. 그게 이제 평균적으로 나타났을 때 기후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기상이나 기후의 문제는 사람의 일상 또는 산업, 경제 활동의 모든 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 물, 햇빛이 생존에 필요하다면 네네. 우리의 어떤 생활에 필요한 것은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너지조차도 공기, 물, 햇빛에서 모두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경제나 산업의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일상에 있어서도 그 생태계가 변하니까 네. 이 전체를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 도미노 또는 네. 기상 현상에 의한 도미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깝게는 이제 요즘 느끼는 것은 가물었다가 갑자기 폭우가 오고 예. 그것이 일상 자연재해 피해로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가 생활경제 같은 데 영향을 미치고요. 그렇죠. 또 생활경제에 영향을 미치다 보면 그게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네. 그 산업계는 결국은 국제경제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은 기상현상에 의한 도미노고요. 기후변화에 의한 도미노는 그 기후변화에 따른 그 동식물 생태계가 변하고 또 국제 무역도 기후 변화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타협을 했던 그 파리 기후 변화 협약 네. 이런 것이 정식으로 작동되면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경제와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네. 됩니다. 예, 정말 여러 가지 도미노라고 표현해 주셨지만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네네. 생존의 문제로서도 당연히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사실 제대로 준비되고 있느냐, 준비할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가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기후변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책에서도 삼각파도의 위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준비를 강조하셨던데요. 대비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도미노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모든 분야에 생상을 못할 그런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화두가 기후변화의 문제, 이건 모든 인류에 해당되는 거죠. 네.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의 문제가 있죠. 네. 나라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세계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문제. 이게 크게 보면 제가 세 가지를 삼각파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계 각국이 2015년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맺었는데 그 약속에 따르면 그 세계 탄소 배출량의 한 20%가 중국이 해당되고요. 네. 17%가 미국. 한국은 미국의 한 10분의 1 정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7에서 2.0%. 네. 우리나라의 그 국민 총생산이 세계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한 2% 정도랍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각 나라가 분담금을 내는데 예를 들어서 한 해에 1,000조가 필요하다. 네. 그럼 우리나라도 20조는 추가 부담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변화를 기후변화 기금은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밀림을 보존하거나 아프리카 정글 이거는 왜 전 세계에 다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공통의 문제죠. 네, 그러려면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에너지 체계 개편이라든가 이 국민 생활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하나의 어떤 내용들이 단순히 4차 산업혁명을 진행하고 기후변화 분담금을 내고 이런 어떤 차원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후변화의 문제로 어떤 한 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존의 문제만큼 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이 국제 질서, 관계 이런 부분들까지 대폭 변화를 줄 수 있다. 그게 기후 하나가 마련하고 있는, 유발하고 있는 다양한 변화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은 좀 국제적인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겠지만은 IT라든지 신기술을 통해서 좀 예측이나 대응을 잘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저는 기상과 기후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을 논할 때 민간의 역할을 치안 업무랑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우리가 치안, 도둑을 잡는다 했을 때 국가는 보통 거리와 지역을 지키고 집집마다는 보안 시스템, 방범 시스템을 하지 않습니까? 같이 하죠, 네. 네네. 기상과 날씨, 기후변화도 우리 인간 입장으로 보면 생명을 뺏기기도 하고 재산도 뺏기고 기회도 뺏기는 그야말로
인정 사정 없는 괴물로 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의존도를 좀 많이 벗어나야 되겠다. 국가는 큰 틀에서 재해를 막고 경고를 하고 하지만 결국 그것을 피해야 되는 입장은 개개인이고 민간에 의지한 그 효율성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 지금 보면은 민간 영역에서 사실 비행기 항로를 결정하고 민간 회사에서 어떤 배 항로를 결정하는 건 다 민간 서비스거든요.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댐을 짓는데 500mm짜리에 대비할 거냐, 200mm 호구에 대비할 거냐에 따라서 그건 경제성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준비가 됐을 때는 국가기관에서 행하는 경보에 따라서 국민들이나 민간에서 이제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한 인식이 예를 들어서 어떤 큰 피해가 난다고 했을 때 대비를 못하고 가만히 있고 이러면은 당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것을 안 당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더 센 대비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또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상 당국이라든가 이런 것을 취급하는 당국을 신뢰하고 하면 좋은데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허리케인이 이제 오다가 빗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론이 미국이 신의 축복을 받았다 이런 어떤 식으로 해주고 사실 이 기상이나 기후 변화의 문제는 예측이 어렵기도 하니까요. 최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빗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그런 의미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대비하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맞지 않는다라는 기상청을 질타하는 것보다 정부와 민간, 공공이 다 같이 함께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시나리오와 유기성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공항에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상청장을 지내셨죠. 사단법인 파란하늘 조석준 이사장이었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 장바구니. 한 주간 든든한 주머니 경제 만들어주는 코너입니다. 생생 장바구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복날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이번 주에도 토요일 날 복날이 다가온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 혹시 있습니까? 네, 토요일이 중복이다 보니까 닭고기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 AT 농수산물 사이버 거래소에서는 8월 16일까지 복날 맞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지 우수 상품 예약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판매에서는 소비자분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또 농가의 양질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얼마나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지 좀 이런 것들도 알려주시죠. 이 삼계탕의 주재료인 닭고기도 여러 종류별로 연계, 오골계, 레토르트식 삼계탕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고요. 전복과 낙지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시중보다 10% 저렴하게 모아놨는데 저도 궁금해서 페이지 들어가 봤거든요. 전복이 특히 저렴해서 잘 찾아보시면 거의 절반 가격에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직접 들어가 보셨으니까 이렇게 보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AT 사이버 거래소 검색하셔서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농식품부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온 국민 여름 휴가 계획을 좀 정리해 봤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주에 농식품부가 여름 휴가 그리고 농촌을 주제로 소셜 빅데이터를 분석해 봤는데요. 올 여름 휴가는 아무래도 추석이 길어지면서 대부분 5월부터 계획을 다 짜놓으시더라고요. 국내 여행 순위 1위로는 역시 제주도가 15% 제주도군요. 차지했고요. 그 뒤를 강원도가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경주나 전주 같은 관광단지도 많이 언급됐고요. 여기까지는 이게 무슨 빅데이터야 이럴 만큼 예측 가능한데요. 혹시 다른 얘기도 좀 있습니까? 네, 작년과는 꽤 달라진 게 여행 테마와 누구와 함께 가는지가 많이 달라졌어요. 작년에는 당일치기, 섬 여행 이런 게 많이 언급됐는데 올해는 힐링과 먹방이 순위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새롭게 패러글라이딩이라는 트렌드도 나왔고요. 아무래도 예능 프로그램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싶어요. 당일 섬 여행 좀 약간 마음이 급하거나 혼자 좀 그런 느낌인데 먹방 힐링 좀 더 즐기겠다 이런 느낌 같아요. 훨씬 여유 있어졌죠. 동행자는 많이 바뀌었나요? 네, 예전에는 커플이나 가족 단위로 여러 명이서 여행 많이 갔었잖아요. 이제는 1인 가구도 늘어나고 또 욜로족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렇죠. 나만의 행복을 중시하는 이 소비 패턴이 증가해서 작년보다는 혼자 여행하는 혼행족이 꽤 많아지셨습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으로 끝낼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 좋은데 추천해 주시는 게 있다고요? 네, 강원도 쪽이 아무래도 수도권과 가까우니까 제가 속초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 속초 자주 가세요, PD님? 저는 반은 속초 사람입니다. 예. 아, 그러세요? 여행을 자주 가는 편이죠. 예. 자세히 알고 계셨겠네요. 네네. 그러면 이 속초 워터파크와 시립박물관에서 먼저 여행을 시작하시고요. 네. 그 앞에 있는 영랑호 호수가 속초 팔경에 손꼽힌다고 합니다. 네. 이 해질녘에 노을 지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서 예쁜 추억 만드실 수 있겠고요. 네. 근처 수산시장에 물에 드시면서 더위 식히시고 또 속초 유명한 게 아바이 마을에 있는 아바이 순대. 예, 실향민 마을이죠. 네. 그렇군요. 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네네. 또 하동은 쌈채 마을인데요. 이 네. 쌈채 마을은 아이들과 함께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수학 체험도 해보실 수 있고 강정도 만드실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적인 프로그램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최근 양양으로 고속도로가 뚫려서 조금 그래도 차가 밀린다고는 하더라고요. 갈 수 있는 길이 많아지고요. 그렇구나. 아바이 마을 가시면은 갯배 꼭 타보셔야 됩니다. 몇백 원 내면은 이렇게 직접 손으로 이 줄을 네. 당기면서 바다를 왔다 갔다 건너는데요. 그런 작은 추억들 많으니까 또 이런 여행 정보 트렌드에 맞춰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행 자랑 그만하고 먹거리 얘기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물가 정보 알려주시죠. 이번 주도 오르락내리락하는 물가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렇죠. 농수산물이 비에 취약하고 유통하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특히 채소류 가격이 좀 오르는 추세입니다. 네. 지난주는 오이와 적상추가 30%가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이번 주는 배추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네. 장마철 우천이 이어져서 출하가 지연되고 있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져서 생육이 그리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 지난주 월요일 한 포기에 2,500원 정도 하던 배추가 금요일에는 3,100원까지 상승했거든요. 네. 공급량이 감소해서 가격이 더 오름세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기후 얘기도 했는데 참 걱정입니다. 오름세 말고 좀 내려가는 안심되는 품목들 알려주시죠. 여름이 되면 대신 그러면 이 과일이 많이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네네. 과일류는 좀 저렴해지는데요. 비쌌는데 좀 싸지는군요. 네. 거봉과 멜론 가격이 좀 내려갈 것 같습니다. 네. 거봉은 출하 지역이 경상도에서부터 충청도까지 더 넓어지면서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내려가겠고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올해 첫 그 거봉 조사를 실시했는데 네. 일주일 새 1,000원 이상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네. 멜론도 마찬가지로 한 개당 가격이 6,600원에서 금요일 6,200원까지 내려갔고 네네. 요즘에 이제 과일이 많이 나와서 수요가 분산되다 보니까 네. 이번 주도 가격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과일이 좀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과일로 건강한 여름 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에 함께해 주신 애청자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상 장사가 잘 되면 10,000원 올려줘도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게 제일 해결책 아닌가요? 맞습니다. 경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게 제일 중요하죠. 0676님은 사람 1시간 사용하는데 7,000원 많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좀 더 기준이 좋아졌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오늘 사연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날씨도 경제도 들쑥날쑥하지만 생생경제는 늘 힘이 되는 이야기 한결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5336님, 지구환경, 나부터 작은 것부터 비닐 포장 제품 이런 것들부터 좀 대처해 나가면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5336님께 저희가 스노우파크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도 힘이 되는 경제 얘기로 찾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